북한이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시찰하며 을지훈련 중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체 로켓 엔진과 탄두를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발사한 적 없는 미사일도 슬쩍 공개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자마자 여야가 사법개혁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권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며 사법 적폐개혁을 주장했고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원이 모레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2만 8천 명대에 그쳐 6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19개월 연속 감소 추세로 아이 울음소리가 잦아드는 출산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 이후 달걀은 물론 닭고기 가격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가격은 25% 급락했고 대형마트 3사도 소비자 가격을 일제히 내렸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에 16일이나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도 지난해보다 18배나 많았습니다. 이례적인 기압 배치 때문인데 잦은 비로 포도와 복숭아 등 여름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시름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일부 주민이 사실상 자기 집 마당처럼 쓰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주까지 하고 있는데 구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고교 유망주가 야구부 후배들을 야구공과 배트로 폭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폭력 사건들처럼 이번에도 학교 측이 축소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법원이 생중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TV 생중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첫 소식 류란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를 이틀 앞두기까지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장고를 거듭해온 재판부가 끝내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아 이 부회장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5명 모두 촬영이나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하여 선고재판 중계를 불허한 것입니다. 당초 삼성 뇌물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중계를 허용할 조건으로 내세운 공익성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많았고 방청 추첨 경쟁률이 15대 1을 기록할 만큼 국민적 관심도 높아 중계 허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이미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왔던 지난 1회 공판 때에도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당시와 다른 판단을 내릴 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경우 1심, 2심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선 판사들은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이런 생중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생중계가 과연 가능할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에 응한 법관들은 자신들이 재판장이었어도 쉽게 생중계를 허용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게 될 1심 선고는 더 부담스럽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 모습이 생중계되면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유죄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이 생중계돼 영상 기록으로 남을 경우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불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마다 생중계 불허 결정이 이어진다면 제한 조건을 두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겠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만큼 공개 필요성이 큰 사건을 찾아보기 힘들 텐데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재판부의 중개 불허가 결정은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가장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인 만큼 선고 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 동안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며 이 기회에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경기 의정부 교도소 앞 노란 풍선과 꽃다발을 든 지지자 100여 명 앞에 한명숙 전 총리가 나타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정돼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겁니다. 이해찬 의원, 강금실 전 장관 같은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은 물론 여권 지도부도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가혹한 고통이 있었지만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시련을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출소 직후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치 보복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던 추미애 대표도 과거 정부의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 출소와 진보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이러자 야권에선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건 구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왜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직후에 이런 공방이 벌어진 건지 이한석 기자가 지난 재판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한명숙 전 총리는 재작년 유죄가 확정돼 구속 수감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구치소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돈을 줬다던 한만호 전 대표가 말을 바꿔 재판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동생이 한만호 전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물증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야당은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여당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보장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고 국정조사를 원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되면 평화의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로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북핵 해결에 희망이 보였던 건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라며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이며 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경제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외교부를 향해선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강 외교, 나아가 다자 외교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을지훈련 이틀째를 맞아 문 대통령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언젠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했을 때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작전 능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을지훈련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시찰했는데 아직 발사한 적이 없는 새로운 미사일도 슬쩍 공개했습니다. 은근슬쩍 공개한 그 의도가 뭔지 김웅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을지훈련 이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선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소재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북한은 이 연구소가 ICBM 탄두부와 로켓 분출구 제작에 필요한 탄소 복합재료 개발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첫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기술자들 성과를 치켜 세우며 더 많은 로켓 엔진과 탄두를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체 로켓 발동기와 로켓 전투부 첨들을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로켓 엔진과 탄두를 많이 생산하라는 것은 ICBM을 대량 생산해 실전 배치하겠다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현지 지도 사진에서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신형 미사일의 존재도 의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김정은의 뒤편 벽면에 걸린 미사일 설명판에 수중 전략 탄도탄 북극성 3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개량한 신형 SLBM의 존재를 노출한 겁니다. 반대편 벽면에는 화성 13으로 보이는 또 다른 미사일 설명판이 보이는데 중장거리 화성 12형과 ICBM급 화성 14형 사이에 비슷한 급의 탄도미사일이 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도발 위협은 하지 않았지만 추가 도발 카드가 줄줄이 대기 중임을 은근슬쩍 내비치며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탐낼 만큼 실력이 뛰어난 국내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출산 진행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2만 9천 명에 그치면서 상반기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육아의 어려움과 출산도 선택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출산 절벽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 4년 차인 직장인 윤성배 씨는 당분간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고양이를 기르며 보내는 시간이 만족스럽습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 아기가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그냥 아기 안 낳고.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 이모 씨는 고민 끝에 둘째 출산 계획을 접었습니다. 육아적인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산부인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산부인과는 올해 들어 월 평균 신생아 수가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적어도 한 330분에서 40분 정도 분만이 2월달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한 250분만이 안 됐습니다. 줄어도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8,900명. 1년 전 같은 달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40만 명을 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릴리안이라는 브랜드의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통이 심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 항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업체는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남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례를 접수한 지 이틀 만에 제보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거는 딱선 시기랑 양이 다른 시기랑 그게 너무 낮아서 생리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사용해 왔어요. 사용하고 나서 생리 불순이 좀 심하게 찾아왔어요. 항의가 빗발치자 제조업체는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을 조건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4분기에 예정돼 있던 릴리안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벤젠, 톨루엔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나 평가 기준이 없어 현재 분석 방법 등을 연구 중입니다. 생리대 사용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전문가와 함께 유해물질 검출 시험을 한 결과 릴리안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검출됐지만 다른 생리대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릴리안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모든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부작용을 호소하는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재보궐선거에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수첩에서 나온 의심스러운 메모를 박상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박영수 특검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이 전 실장의 수첩에서 특검은 새누리당 4월 재보선 대응이라는 친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A 후보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건강한 시민운동, 진영과 진영의 싸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우파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파 시민사회 활동화라고도 쓰여 있는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런 내용 등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가 우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15년에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려고 계획한 걸로 봤습니다. 이 전 실장은 확인에 나선 SBS 취재팀에 비서실장 취임 직후 분기별 주요 사안을 문서로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수첩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해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앞서 특검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적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청와대는 이 전 실장 재직 당시인 2015년 4월부터 특정 이념 확산을 청와대에서 직접 주도한 걸로 보이는 문건들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들과 함께 이 전 실장의 수첩 메모 내용을 청와대가 우파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 오늘 오후 실제 상황을 가정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시민들의 모습에 훈련을 참관한 이낙연 총리는 안보 불감증을 우려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예정대로 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이 입을 막은 채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연막탄까지 피우며 민방공 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해서 진짜 마음이 불안했는데요. 오늘 훈련은 매우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광경도 눈에 띄었습니다. 쭈뼛쭈뼛하거나 지금 미사일 훈련 중이어가지고 아니 지금 내려가셔야 돼요. 대피 안내를 대놓고 무시하는가 하면 귀찮다는 듯 달아나기까지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지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이해를 가게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뭘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이동이 통제된 15분 동안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공습 사이렌이 울려도 통행하는 차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우려했습니다. 막상 일이 닥쳤을 때는 지금처럼 무심하고 둔감한 사람들이 훨씬 더 허둥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총리는 또 안보 불안에 둔감해질수록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총리의 질책을 짜증이라고 표현해 질타를 받았던 류영진 식약처장이 이번엔 직원 탓을 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자진 사퇴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불려나온 류영진 식약처장. 살충제 달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듯 말을 하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조직을 좀 개선시켜서 국민들 조직이 소홀하다 그러면은 본인의 잘못을 직원들한테 돌리시면 안 되죠.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을 매일 2.6개씩 먹어도 무해하다고 한 식약처 발표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성인들 126개 먹어도 아무 인체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에 책임질 수 있어요? 식약처 대응이 부실했던 질책은 처장을 넘어 간부들로 튀었습니다. 간부 모두를 불러세워 초등학생 벌 주듯 꾸짖는 일도 있었습니다. 식약처 전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조직 아니에요 거기? 일반 가게집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류 처장은 사과했지만 야당의 사퇴로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총리님의 지적을 갖다가 짜증낸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게 좀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여당 의원들도 처장의 잇따른 말실수와 식약처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추궁하며 감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이달 들어 서울에 비가 내린 날입니다. 모두 16일로 지난해보다 2배나 많습니다. 13일부터는 9일 연속 비가 내려서 장마 때보다 오히려 더 오래 비가 이어졌습니다. 이달 강수량도 지난해보다 무려 18배나 많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큰 비가 또 예보되는데요. 올 8월에 이렇게 비가 자주 또 많이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안영인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늘은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쳐서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비 피하기 바쁩니다. 8월 들어 서울에 비가 온 날은 오늘까지 16일째. 비도 좀 덜 왔으면 좋겠고 우산 좀 안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고 그래요. 8월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은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일찍 내려와 중부지방에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졌는데 예년과 달리 한반도 동쪽에 블로킹 고기압까지 생겨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는 올봄 유라시아 지역에 눈이 일찍 녹은 데서 이런 이례적 블로킹 고기압의 원인을 찾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의 눈이 늦은 봄에 빨리 녹아내리면서 지표면이 대기에 주는 영향이 달라지고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 공기 흐름을 바꿔서 블로킹 고기압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까지는 중국 남부에 상륙한 태풍 하토가 남긴 수증기까지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영서지방엔 최고 200mm 이상, 충청도에도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부터는 그동안 기압계 흐름을 막고 있던 블로킹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비도 점차 뜸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잦은 비에 과수 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포도와 복숭아뿐 아니라 수확을 앞둔 사과도 썩어서 못 쓰게 되는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한 포도 농장입니다. 포도송이마다 껍질이 쩍쩍 갈라진 포도알이 매달려 있습니다. 포도알이 대부분 터져 성한 게 없는 송이도 적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썩어가면서 초파리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잦은 비가 원인입니다. 통통하게 여문 포도알은 수분이 많아지면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껍질이 갈라진 포도송이가 전체 20%에 달합니다.
비가 왔다가 왔다 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더 심하게 나옵니다. 수확철을 맞은 복숭아 농장도 걱정입니다. 마치 태풍이 훑고 간 것처럼 과수원 바닥 곳곳에 복숭아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빗물에 꼭지가 물러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열심히 해서 이 수확기를 맞았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참담합니다. 사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잦은 비에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는 병충해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겨 썩어가는 탄저병도 퍼지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 작황이 좋지 않자 포도와 복숭아 값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장마 빗줄기가 풍년 농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영화 실미도로 잘 알려진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유해가 46년 만에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감회장됐던 20명의 유해가 새로 만든 군 봉안소에 합동으로 봉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일당의 청와대 습격에 대응해 이른바 실미도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대북 침투 공작을 목적으로 공작원 31명이 인천 실미도에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7명은 훈련 도중 숨졌고 나머지 24명은 가혹한 훈련과 부당 대우를 견디다 못해 1971년 8월 기관병들을 살해한 뒤 버스를 탈취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서울 대방동에서 군경과 교전을 벌였고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 부대원 20명이 숨졌습니다. 살아남은 부대원 4명은 이듬해 사형됐습니다. 벽제 공동묘지에 감회장됐던 20명의 유해가 오늘 46년 만에 벽제의 신축 군 봉안소에 합동 봉안됐습니다. 영화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진 뒤 군과 유가족은 12년 동안 유해 안치 방식을 놓고 이견을 빚다가 별도 안치소 합동 봉안과 안치소 내 사건 소개문, 유품 전시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50년 세월 어둡고 암울했던 시절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어느 하늘 밑에서 누굴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연루되어 하지만 처형된 4명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고 유족이 동의한 2명의 위패만 전우들 곁에 놓였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서울 송파의 버스 회사와 재개발 조합이 차고지 이전 문제를 놓고 오늘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하니까 차고지를 비워달라면서 철거에 나선 조합 측과 보상금이 적어서 나갈 수 없다는 버스 기사들이 충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건물 위에 올라가 있고 차고지 앞을 막아 세운 버스 안에는 어린이와 노인 등 기사 가족들이 타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과 용역 600여 명이 굴착기를 동원해 차고지 철거를 시도하자 버스 기사들은 소화기를 뿌리고 물과 오물을 뿌리며 맞섭니다. LP가스통을 열고 라이터를 켜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철거하려는 용역들과 이에 저항하는 버스 기사들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이처럼 차고지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버스 기사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등 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충돌은 재개발을 위해 차고지를 비워달라는 재개발 조합 측과 보상금이 적어 나갈 만한 땅이 없다는 버스업체가 맞서면서 일어났습니다. 기사들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늘 다시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왔다 가는 길이면 치과에? 근데 차를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하여튼. 서울시는 오후 4시부터 재개발 조합과 버스기사 노조에 대한 중재에 나섰습니다. 3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조금 전 재개발용 땅 일부를 대체 차고지로 임시 사용하는데 양측이 합의하고 버스 회사가 차고지를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1살 난 아기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발빠르게 대처해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UBC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순찰차를 향해 서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손짓을 합니다. 멈춰선 순찰차에 아이를 안은 부모가 탑니다. 1살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이 병원으로 가던 아이와 부모를 태운 겁니다. 가는 내내 부모는 아이를 만지며 울먹입니다.
뒤에서는 막 소리 좀 많이 지르시고 애가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막 자지러지듯이. 아이를 태운 채 빠르게 달리던 순찰차는 얼마 못 가 주말 오후 정체 구간에서 멈춰섭니다. 이때 다른 경찰이 나타나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순찰차가 갈 수 있도록 앞선 차량을 움직입니다. 서둘러서 갈 수 있게 저희가 상황실을 통해서 교통경찰들한테 이렇게 교통신호를 좀 잡아달라. 순찰차는 병원까지 평소 10분 넘게 걸리던 거리를 3분 만에 도착했고 아이는 곧바로 응급실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차를 타고 왔으면 좀 아무래도 많이 늦었을 텐데 뉴스에서만 보듯이 교통 통제도 해주시고 그래서 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었으니까 고맙죠.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경찰의 빠른 대처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을 내걸고 성매매를 광고하는 글이 SNS에 여기저기 떠다닌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한 30대 여성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범인을 잡기도 또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살 A씨는 2달 전 지인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누군가가 SNS에 성매매 광고 글을 뿌린 겁니다. 댓글과 메신저로 대금 지불과 연락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반팔 입고 통바지 입고 이런 사진인데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제 사진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지나가다가 나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A씨의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SNS 계정은 A씨가 직접 찾은 것만 10개. 광고 글에 나온 연락처로 항의했더니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라는 등 도용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잡히지 않을 거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달 전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도 어렵습니다. 금전적 피해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동의 없이 수집하고 공개할 경우 미국은 2년 이하, 캐나다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호수를 연결해서 기름 5억 원어치를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한 달 동안 삽과 호미로만 지하 4m, 길이 40m의 땅굴을 팠습니다.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창고한 사무실로 들어가자 바닥 한켠에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오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설치된 깊이는 4m, 송유관까지 길이는 40m에 이릅니다. 서울 들어가지고 4m를 제가 절로 40m를 내려간 거예요. 송유관 기름을 노린 일당이 인근의 창고를 빌린 뒤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땅굴을 판 겁니다. 주변에 들키지 않기 위해 한밤중에 오로지 삽과 호미로만 작업했습니다. 부삭기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소리가 심해서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홈이나 삽으로 한 30여 일간에 걸쳐가지고 그 손수 작업을 해서 땅굴 주변에 CCTV 넉 대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 뒤 석 달 동안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37만 리터, 4억 8천만 원어치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훔친 기름을 이처럼 화물차를 개조한 유조 탱크에 싣고 익산과 김제의 주유소 두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주유소 주인들은 이 기름을 시세보다 리터당 250원가량 싸게 사들인 뒤 운전자들에게 되팔았습니다. 경찰은 총책인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 주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심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을 자기 마당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밥도 해먹고 또 술도 마시고 그 뒤에는 설거지까지 했는데 공원 시설용 전기와 식수대에 물까지 몰래 끌어다 썼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구청은 과연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기동 취재 안상우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공원 배드민턴장. 끓고 있는 냄비가 보이고 주변엔 술병도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사람들이 간이 탁자로 모여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입니다. 한편에선 설거지가 한창인데 설거지물은 그대로 공원으로 흘러갑니다. 설거지에 쓰는 물은 공원 식수대에 호스를 부착해 끌어왔습니다. 전기밥솥과 전기 주전자는 공원용 설비에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전기시설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보통은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회원들만큼은 언제든 필요하면 이곳 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LP 가스통을 놓아두고 음식을 조리하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 먹는 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아이들 노인네들 뭐 하는 거 해먹는 거랑 전적으로 따지면 일법이지 그러면은 안 맞네. 이제 우리가 조금씩 뭐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성동구의 다른 공원 배드민턴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창고 안에는 각종 취사도구가 보관돼 있습니다. 취사도구를 자진 반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반출 기한이 2014년 1월까지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중구청장은 올해 초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놓여있는 배드민턴장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 측은 불법 취사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즐기고 있는 건 알았지만 취사와 그런 것은 이제 인지하지 못했다. 화재 위험은 물론 공원 공공시설물 사유화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데도 단속에 나서야 할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육군 헌병단의 수사관이 부대 안에 있는 흙 수천 톤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수사관은 최근 발생한 자주포 폭발 사고를 조사하는 헌병단 소속이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공터. 흙이 1m 이상 쌓여있고 컨테이너 박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실되지 않도록 다져놓기도 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평범한 밭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초 이 지역 헌병단 소속 수사관인 이모 원사가 부대 내 신축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가족 소유의 밭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 원사는 25톤 트럭 150대 분량의 흙을 이곳 밭으로 가져와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 원사는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로 밭의 흙이 유실됐다는 민원을 직접 만들고 민원 해소를 위해 흙을 제공한 것으로 꾸몄다고 군 인권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원사가 소속된 5군단 헌병단은 육군 감찰부서의 문제 제기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5군단은 지난 18일 K9 자주포 폭발 사고가 일어난 부대입니다.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헌병단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육군 고등검찰부에다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이 원사가 가져간 흙을 원상복귀하도록 하고 징계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헌병단장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고등학교 특급 유망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야구 선수가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알고도 축소하고 또 은폐하려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급 투수로 평가되는 A군을 포함해 서울 B학교 야구부 학생 4명은 지난 4월 후배 선수들을 야구공과 배트로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부는 학교 측에 폭력이 없었다고 보고했고 가해 학생들에게 어떤 징계도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제보를 받은 학교가 뒤늦게 학교폭력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를 열었는데 또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후배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취하는 조금 과했다라고 평가는 되죠. 생각은 되죠. 오래전 있었던 일이고 당연히 화해와 용서로 종료됐다라고 판단됐고. 그런데 같은 날 이 학교는 학교 폭력이 아닌 일반 교칙 위반 사안만 다루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결과가 기록돼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치는 학폭위 징계는 내리지 않는 대신 학교가 폭력에 눈감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기록이 남지 않는 선도위원회 교육을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몇 년 뒤라도 이걸 문제 삼으면 학교가 은폐축소했다고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은폐 의혹이 있다며 이 학교에 다시 학폭위를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숨기기에만 급급한 어른들의 잘못된 대처가 학원 스포츠의 폭력 근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13호 태풍 하토가 홍콩을 비롯한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최대 시속 133km의 강한 바람에 홍콩과 마카오는 도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더니 결국 건물 전체가 주저앉고 맙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구사일생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주차 중인 트럭은 강풍의 위력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려는 트럭을 몸으로 버텨보려던 사람이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행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바람에 날려가고 쓰러진 뒤에도 일어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광둥성에 상륙한 태풍 하토는 최대 풍속 시속 133km의 강풍으로 홍콩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홍콩 기상청은 오늘 태풍 경보 최상급인 시그널 10을 2012년 이후 5년 만에 발령했습니다. 홍콩의 모든 학교, 관공서, 기업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문을 닫았고 항공편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현재까지 홍콩과 마카오에서만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근 광저우와 주하이도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 하토가 내일 오전에는 베트남 하노이 북동쪽 육상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2분기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인 1,4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외에 추가로 4천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가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어떤 인테리어 관련된 비용도 쏠쏠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박 씨처럼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면서 2분기 은행권 신용대출액이 지난 1분기보다 14배나 늘었습니다. 집값이 뛰고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액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계빚은 1분기보다 30조 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인 1,4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 대출이 700조 원을 넘고 소득을 모두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 수가 118만 명에 달해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는 한 달에 250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부족해서 빌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버겁습니다. 채무 상환 부담이 더 많이 증가를 해서 소비 제약으로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설과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진실을 이번만큼은 규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던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입니다. 이곳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건물에선 탄은도 발견됐습니다. 탄은 분석 결과 헬기 사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최근엔 당시 공군 조종사가 5.18 사나흘 뒤 출격 대기 명령을 받고 폭탄 2발을 전투기에 싣고 광주로 향할 준비를 했다는 언론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헬기 사격과 출격 대기 명령 여부를 특별 조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좀 충격스럽게 받아들일 이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통과 이전에라도 진상 규명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을 약속했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기무사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확보하는 등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 이후 소비가 줄면서 달걀뿐 아니라 닭고기 가격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내리면 소비가 늘기 마련이지만 불안한 마음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 양계 농장의 저장 창고입니다. 팔지 못한 달걀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 농장에선 평소 하루 40만 개의 달걀을 생산해 내다 파는데 살충제 파동 이후 거래량이 4분의 1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양계 농장마다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서 지난 11일 개당 169원이던 산지 달걀 가격은 127원으로 25%나 폭락했습니다. 우리 농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폐기 처분하는 날들을 보면 이제 좀 많이 속상한 마음입니다. 산지 가격 하락으로 대형마트들도 일제히 달걀 가격을 내렸습니다. 마트별로 30개들이 한 판당 500원에서 1,200원까지 값을 인하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담합니다. 유기농이라고 검증받은 것도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 500원, 1,000원 떨어졌다고 또 바로 사 먹고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대형마트의 닭고기 판매도 일주일 만에 4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육개 가격도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알을 낳는 산란개지만 먹거리 불안이 육개 시장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닭도 살충제가 좀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면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 해도 당장 수요 증가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외곽팀장들이 국정원과 함께 여론을 조작해 18대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주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서류와 PC 등을 압수합니다. 양주의 일부 회원이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의 여론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한 민간인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 3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활동을 벌인 늘푸른 희망연대 등 단체 7곳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모해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야당의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캐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에 한 해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과 외곽팀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강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800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만성적인 현금 부족에 시달리던 평창 조직위는 1년 전부터 국내 굴지의 공기업들의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은 각종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아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후원이 좀 부족하다. 특히 공기업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많은 후원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뒤 꼭 한 달 만에 한국전력이 물꼬를 텄습니다. 저는 정부가 원했다는 것보다 국민이 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이 이게 동계올림픽을 정말 초라하게 치르기를 원하겠습니까?
공기업 1호로 1등급 후원사가 된 한전의 후원 규모는 800억 원 정도로 삼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조 8천억 원의 운영 예산을 채우기까지 3천억 원이 모자랐던 평창조직위는 한전의 후원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다른 공기업들의 협약으로 이어진다면 전체적으로 균형 예산 달성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창조직위는 앞으로 가스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기업과도 후원 계약을 체결해 막바지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 행사가 오늘은 고척돔에서 열렸습니다. 상대팀인 넥센 선수들이 이승엽의 등번호 36번을 단 특별한 유니폼을 입는 깜짝 선물을 했습니다. 서서인 오늘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남쪽은 폭염으로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빗줄기가 더 강해집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북부 많은 곳은 최고 200mm까지 내리겠고요. 충청도는 10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고 60mm 정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리지만 남부지방은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와 영남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보다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도 내일 낮보다 비가 내리지만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무총리의 질책을 짜증으로 받아들이고 또 미숙한 대처는 직원 탓으로 돌리는 류영진 식약처장. 업무 현안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지금 식약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